안녕하세요. 은평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평 평화통일 이음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고재백이고요. 이음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음운동을 하고 있는 이음사회문화연구원에 활동 중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영화로 보는 북한입니다. 요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대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언제 될지 난감하기도 하고요. 난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소원과 기대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일이 언제 오든 그것을 준비하는 건 우리 민족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독일 역사를 공부하고 또 독일에서 유학하는 과정에 독일의 통일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또 옛 동독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분단 시절에도 서로 편지를 교환했고 또 여행을 했으며 또 동독과 서독이 서로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동독은 서독을 또 서독은 동독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동질감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의 결과로 통일이 마치 기대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언제 통일이 될지 우리가 예상하긴 어렵지만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어서 동질감을 회복하는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동서독이 분단됐는데 우리는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체제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또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 말과 북한의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북한에서는 몸을 깐다고 얘기한답니다. 저도 둘러보면 몸을 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언어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걸 북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남북이 체제뿐만 아니라 언어와 가치관, 생활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 이후에도 이런 차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도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의 차이가 워낙 컸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일컬어서 베시라고 불렀습니다. 독일 말로 서쪽을 웨스트라고 부르는데 저 서쪽 사람들, 서독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베시들은 거만하고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동독은 오스트, 동쪽을 말합니다. 저 오시들은 가난하고 게으르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통일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분단 이후에 사회 통합 문제도 중요하고 또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 통합에 큰 과제를 안게 될 겁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강의는 영화로 북한을 보고 또 북한과 우리 사이의 차이와
또 같은 점들을 찾아보자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취지이고 또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화로 보는 북한이고요. 이번 강의에서 택한 영화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래의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은 평양 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했고 또 여배우 연기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이 영화의 주인공 배우입니다. 꽤 연기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이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처녀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정화의 미담을 영화화한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이 장정화는 18 나이에 고아들을 위해 헌신을 했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아들의 어머니, 처녀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또 우리 시대의 어머니로 또 영웅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무대는 평안남도 남포시 강선입니다. 요 지도에서 보듯이 강선은 평양시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천리마로 불리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천리마 운동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요 천리마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바로 요 강선입니다. 강선은 제강소로 유명하고요. 대표적인 철강 생산지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영변 핵시설과 더불어서 강선에도 핵시설이 있다고 보도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강선을 무대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영화는 2017년에 우리나라에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됐고요.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상영이 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을 거고요.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은 강의 이후에 이 강의를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강의와 연결시켜서 이 우리 집 이야기의 큰 흐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흐름 속에 오늘 강의의 주제와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맨 먼저 새 자녀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된 것이죠. 네 남매가 남았는데 큰 장남은 군대에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정, 은향, 은철이가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정은 15살 소녀고요. 가장으로서 두 동생을 보살피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고아입니다. 왜 고아를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이게 오늘날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많은 고아원들을 방문하고 고아의 어버이로서 이 인민을 보살피는 이미지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 속에서 고아들을 이 영화의 주인공들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공 리정아가 18살 직장인입니다.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는 18살이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직장에 가게 되고요.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직장 여성 리정아가 이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헌신적으로 이 은정인의 형제들을 보살펴 줍니다. 근데 영화 속에는 갈등이 빚어지고 이게 또 긴장감을 조성을 하죠. 바로 리정아와 둘째 딸 은정 간의 마찰이 빚어집니다. 은정이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소녀입니다. 내 동생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존감과 독립심이 강한 소녀로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강조하는 주체적 인간형을 보여주는 인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정아와 은정이가 서로 마찰을 빚는데 은정이는 정아가 방문해서 돕는 것을 극구 싫어하고요. 그러나 또 리정아 입장에서는 불쌍해 보이는 요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보살피주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당과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서 이들을 돕게 됩니다. 바로 노동당의 지역 책임 비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널리 알려서 이러한 이야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북한 사회에서는 노동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은정이네 집안을 돌보게 되고 응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이 영화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리정아 이 여성이 영웅으로 발굴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평양에 초대돼서 대규모 군중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을 치하하고 그리고 리정아를 고아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또는 처녀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리정아가 7명의 고아들을 이끌고 북한식 표현으로 애육원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그 고아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우리 집 이야기의 일기를 쓰게 되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집은 당의 품. 사실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즉 북한 사회에서는 당이 곧 우리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 집의 아버지는 수령 또는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 사회를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북한 영화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영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잠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합적인 예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모르게 재미와 즐거움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오락적인 성격이 또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고 나서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 영화는 그 시대를 기록하는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시대, 그 사회를 읽을 수 있는 마치 역사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전 매체의 역할을 합니다. 즉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 연출하는 사람, 이들은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해요.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자기의 체제, 자기의 사상, 이념들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선전 매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화의 일반적인 성격 속에서 북한 영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 영화는 가장 효과적인 선전, 선동 수단입니다. 특히 종합적인 문화 예술을 이용한 선전, 선동의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인민들을 교양하고 교육하는 매체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북한 영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사실 북한에서는 1950년도 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또 영화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일성의 교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김일성 수령이 영화는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선전선동 수단이다. 그리고 노동자 인민을 교양하는 탁월한 수단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들 때인 김정일 때에도 이 영화를 위해서 대단히 많이 지원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김정일은 영화 예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이론이 북한 영화 제작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은 대체로 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내각과 또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우리의 시스템과 달리 북한 같은 경우는 당과 내각과 또 영화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주도의 당 주도의 선전 매체라는 성격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한 같은 경우는요, 나름대로 북한의 영화 교과서들에서는 영화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그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소개받을 이 우리 집 이야기는 예술영화에 속합니다. 다른 어떤 영화보다 예술성이 강조되고요. 그 예술 속에 나름대로 북한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영화는요, 우리와 달리 북한은 철저한 이 이론에 입각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예술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토대로 해서 사실주의적 기법을 동원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주체적 사실주의입니다. 북한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식 또는 우리 민족식 주체사상을 여기에 결부하는 게 바로 주체적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영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북한 영화는 그 나름대로 문화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의 속성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당성입니다. 좀 우리가 들으면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죠. 즉 노동당 또는 그들 북한 사회의 주축이 되는 이 당에 대한 충성심, 이 당성을 어떤 영화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성입니다. 즉 노동자 계급성. 노동자가 이 역사의 주체고 북한 사회의 주체다. 그러니 노동자들을 위하고 노동자들의 또 뜻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데 영화의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인민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중성입니다. 즉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이 호응할 만한 이 주제와 내용들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구현돼야 된다. 이게 북한의 예술론입니다. 이러한 예술론에 입각해서 영화가 제작되다 보니까 북한 영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집 이야기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와 다른 어떤 이 제작 기법과 주제와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것들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 또는 이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수령을 이 머리로 하고 당과 인민을 일체화하기 위해서 이 교양용으로 만드는 게 영화입니다. 이게 북한 문화정치의 수단으로 영화가 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의 흐름 중에 특징인데 예전에는 사회주의, 노동자, 투쟁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이념 중심이었다면 최근은 이념보다는 인민성, 대중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근거해서 인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와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잘 적합하게 제작된 게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는 현실 세계를 보여주면서도 뭔가 미래의 전망을 제공해 줍니다. 더 나은 사회, 더 풍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서 주체사상에 보다 주체적인 인간형을 제시해 줘서 그걸 관람하는 북한 인민들이 따라하고 그대로 살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영화에서는 뭐 범법자, 파괴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다루지 않고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의 이런 모습들은 배제하고 보다 긍정적인 인물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닮고 싶은 인물들을 제시해서 그들처럼 살도록 촉구하는 게 북한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폭력적이고 또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다루지 않는 게 북한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마지막은 최근 2000년대 들어서 북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 역사 속의 위인들, 또 북한이 얘기하는 혁명 영웅들 이런 잘 알려진 영웅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생활 속에 있는 영웅들을 발굴해서 이들을 영웅화시키고 그들을 따라하도록 이 선전하는 게 북한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소개받을 우리 집 이야기가 이런 북한 영화의 흐름과 특징들을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 2016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전에 김일성 주석 시대,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를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김정은 시대의 최근 북한의 흐름들을 주목하시면서 오늘날 북한이 이렇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시대는요, 2009년도에 수령 후계자로 낙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정일과 이제 공동 정권을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사망을 하자 2011년도에 이제 후계자가 되고 유일 영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수령에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정은은 이후 대외 개방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아버지 시대와 달리 대단히 대중적이고 또 인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늘 인민들 삶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제를 우선시해서 우리 북한 인민들이 더 잘 살게 하자라고 하는 인민생활 우선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 개발을 또 집중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2013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 이 두 가지 노선을 함께 추진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무기 문제가 심각해진 게 바로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보다 문명적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정책입니다. 조금 딱딱한 용어지만 쉽게 풀어보면 북한 인민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좀 더 높은 문화적인 소양을 갖춰서 풍요롭게 살게 하자. 말 그대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문명된 생활을 누리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 문명 생활의 조건들을 인민들에게 제시하자. 그 문명국을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을 개혁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개혁,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바로 교육을 강조하고요. 과학자를 영웅시하고요. 또 과학교육을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애민정치를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 TV 뉴스에서 김정은의 행보들을 보셨을 겁니다. 고아원을 찾아가고 다독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민 정치가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김정은 시대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 집 이야기, 고아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고아들을 사랑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지가 또 강조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김정은 시대의 사회 변화 중에 하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이 확산되고요. 그 다음에 대외 무역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등사회가 서서히 흔들리게 돼요. 보니까 돈을 벌어들여서 축적한 자본가들이 등장하고요. 또 이 시장에서 많은 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보다 사상교육을 강조해서 이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될 당국의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 중 하나가 사상학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영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교양을 갖추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주의에 충성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 북한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집단주의가 약화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요. 그리고 당이든 이념이든 무엇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유와 물질을 중시하는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 당국에서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사회가 변화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존 북한 체제를 반대하고 또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의식을 갖느냐? 그렇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 사회가 변화하면 곧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예측이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으로 오신 분들, 이 탈북민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면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이 원장이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나 저항의식이 크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북한을 이탈했던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이전에 집단주의가 약화됐다고 해서 곧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영화 우리 집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영화 또는 이 영화를 통한 문화 정책에 꽤나 관심을 가졌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교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즐겨보고 좋아하는 영화가 명작이다. 즉 인민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인민들과 가까웠고 또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념, 당성보다는 인민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 교시를 내렸어요.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나 당 정책에 잘 부합한 영화가 바로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도 꽤나 감동적이에요. 가끔씩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고요. 야, 우리와 똑같은 우리 민족이 북한에 살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늘 강조하듯이 바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이 사회주의 체제가 무엇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가치관 또 주체사상의 가치관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리정아나 은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적인 인간형 그리고 숨어있는 영웅으로서 이 이정아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형으로서 숨은 영웅을 찾고 그들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정책의 내용들을 잘 반영한 게 또 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북한 영화의 흐름은요. 인간의 삶, 양심, 도덕을 강조합니다. 예전은 이념을 강조해서 마치 이념을 주입하듯이 문화정책을 폈다면 지금은 양심, 도덕, 함께 살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강조하는 이 계급성보다는 보다 서정적이고 일상생활에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실성을 강조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영화적 배경을 가지고 또 북한 사회의 변화와 최근 동향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보면서 읽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화 속에 그려져 있는 북한 체제. 우리와 다른 북한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북한 체제를 한번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일상생활입니다. 도대체 생김새와 피부와 혈통은 같은 한 민족인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한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 다르면 왜 다를까? 저 다른 점들을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함께 동질화할까? 하는 건 고민들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영화 읽기 첫 번째 파트는 영화 속에 그려져 있는 북한 체제입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 특징은 집단주의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해서 사회주의식 대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피를 나눈 이 작은 부모 3대 또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 있는 인민들이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의미의 대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령이 곧 아버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아버지 수령, 아버지 위원장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당은 인민들을 품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민은 하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사회주의식 대가족 개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요, 북한을 넘어와서 우리 한국에 정착하고 그리고 정치학 박사로 연구하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가족주의가 강하다. 이제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늘 아쉬운 게 바로 이런 가족적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대한민국이 낯설 정도로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 또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회주의식 대가족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사회는 당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사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유기체란 말은 마치 생명체처럼 국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주 차갑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세포를 가지고 피가 흐르고 따뜻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유기체적인 국가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몸과 같이 유기체적인 국가의 중심이 바로 수령이고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령을 머리로 하고 또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유일한 체제를 갖춘 게 북한의 당 중심의 국가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식의 이 체제를 대표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족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북한식 가족주의가 세포형 가족주의. 모든 인민들은 하나의 세포처럼 우리의 몸을 이루고 신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입니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부장, 즉 아버지를 가진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수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수령, 어머니의 당, 그리고 자녀로서의 인민을 갖춘 체제,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메시지가 던져지죠. 우리 집은 당의 품. 즉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가족이 아니라 당의 품속에 있는 북한 사회 또는 북한 국가 자체가 바로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는 영화에서 읽을 수 있는 북한 체제의 특징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고아원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리정아 주인공이 7명의 고아를 거둬들여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 자기 어머니가 썼던 것처럼 우리 집 일기를 씁시다 라고 이제 은정이가 제안을 해요. 그때 리정아가 펜을 들고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우리 집은 당의 품.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달리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북한 사회를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한 사회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 사회 또는 북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북한 사회 전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운영한다. 이게 바로 집단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이 북한식 체제의 특징들이 영화 장면 장면에서 대사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점들을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주목하시면 꽤 영화를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북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령 중심의 주체형 사회주의 체제다. 좀 어려운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한 사회는 수령 중심, 즉 위원장이 아버지로서 또는 머리로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 다른 어느 국가와 달리 우리식, 북한식의 주체형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이념적 지향점은 사회주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등장해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을 캐스팅해서 배우로 삼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령님으로, 원수로,
최고 지도자로, 장군으로, 자주자도 김정은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 영화는 다양한 메시지 중에 수령 중심의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은 아까 북한 체제의 최근 동향을 설명드릴 때 언급한 것처럼 애민 사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쇼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자주 TV에 등장하고 또 그러면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또는 유아원을 방문하고 이런 현지 지도가 자주 보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령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다는 걸 늘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가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고아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메뉴에 있는 이 사진이 영화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유행가 가사처럼 네가 왜 여기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리정아와 은정이의 이야기로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강선 지역을 방문했었고 그 방문한 기념지로 이렇게 동상이 세워졌다는 걸 갑자기 보여줘요. 그리고 카메라가 쑥 지나가면서 어느 네모난 돌을 이 유리로 감싸진 것을 카메라가 비추다가 바로 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북한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저기에 등장하는 바위와 유리막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 돌이 뭘 의미할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마 이 북한식 말로 원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앉았던 자리가 아닐까.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정일 이 원수님의 그림에 가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심, 수령 중심의 북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영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육아원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다독여 줄 때 바로 그 고아원의 선생님이 눈물을 짓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쇼가 아닐까라고 좀 의아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 인민들이나 주민들은 저렇게 위원장을 마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요. 그와 대면하고 대화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TV 뉴스 한 장면이 사실 북한 사회의 실제 모습을 잘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영화에서도 확인이 돼요. 영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영화 끝부분에 가면 이 리정아 여성이 이후에 평양에 초대를 받아서 군중들 앞에서 보고 대회를 하고요. 또 그 장면에서 많은 군중들이 리정아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리정아의 어머니가 리정아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눈물 지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위원장 동지가 너를 만나 주셨니? 그리고 너의 손을 잡고 처녀 어머니라고 얘기해 주시던 이때 리정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처녀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울먹입니다. 우리 정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북한 사회는 바로 이런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고 무엇보다 수령 중심의 사회라는 걸 영화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 우리와 다른 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인식을 해야 북한에 제대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숨은 영웅 찾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영웅을 찾아내서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이를 선전해서 북한 주민들이
따라하도록 하는 게 영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숨은 영웅 찾기, 이거를 이 영화에서 아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셨는데요. 잠시 쉬고 2교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